아버지, 제발 믿어주세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믿어달라고? 이 세상에 이렇게 우연한 일이 어디 있다고 믿으란 말이냐? 어릴 때 감나무 아래에서 넘어졌을 때 아버지가 업어줬잖아요.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네 말이 맞아도 난 어떻게 다시 마음을 열어야 할지 모르겠다. 저도 두려웠어요. 만나면 미움 받을까봐, 원망 들을까봐,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만약 이게 또 거짓이면 난 다시는 누구도 믿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럼 이번엔 제가 끝까지 증명할게요. 절대 다시는 아버지를 혼자 두지 않을게요. 울산바위 깊은 산자락, 바위 틈에 갇힌 커다란 구렁이. 정희 씨는 망설임 없이 그 생명을 구했다. 그리고 그날 밤 수십 년간 잊고 지낸 얼굴이 어둠 속에서 그를 향해 울부짖었다. 사라진 아들, 짜인 연극, 예고되지 않은 기적. 이 모든 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오래된 설화의 되살아난 그림자일까? 안녕하세요. 서랍 속 인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기묘하고 따뜻한 이야기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날 강원도 속초 울산바위 자락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햇살은 산등성이 너머로 고요하게 내려앉고 있었다. 바람은 무거운 나뭇잎을 스치며 미동 없이 흔들렸다. 마치 세상이 모든 숨소리를 죽이고 한 사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정희 씨는 짐을 내려두고 낡은 가죽 장갑을 벗었다. 숨을 고르며 바위 틈 사이를 바라봤다. 처음에는 쌓인 낙엽 더미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 틈 사이로 번뜩이는 눈동자 하나, 어두운 윤곽이 흐릿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건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다. 얽히고 설킨 두 개의 굵은 줄기처럼 보이는 몸통, 비늘이 빛에 따라 섬세하게 일렁였다. 구렁이었다. 사람 팔뚝보다 두꺼운 몸체가 바위 사이에 끼어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가쁜 숨이 느껴졌다. 살기보다는 절박함이 우선이었다. 정희 씨는 한치 망설임 없이 무릎을 꿇고 바위 틈으로 손을 뻗었다. 날카로운 돌틈이 손등을 긁고 등줄기를 따라 땀이 흘러내렸다. 구렁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도망가려는 기색도 저항도 없었다. 그저 몸을 낮추고 기다릴 뿐이었다. 손으로 구렁이의 배를 감싸고 천천히 당겨냈다. 힘줄이 튀어나오고 팔이 떨릴 정도로 힘겨웠지만 결국 생명은 바위 밖으로 풀려났다. 구렁이는 아무 말 없이, 아무 경계도 없이 고개를 들어 정희 씨를 잠시 바라보았다. 오래된 눈동자였다. 사람의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리고 나무들 사이로 마치 바람처럼 사라졌다. 이상한 놈이었네. 혼잣말처럼 내뱉고 정희 씨는 허리를 폈다. 뒷덜미가 얼얼했지만 마음은 무거움 없이 가벼웠다. 그저 누군가를 도운 기분. 산에서 흔히 있는 일처럼 여겨졌고 그날도 그렇게 일상처럼 흐를 줄 알았다. 그날 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산속의 어둠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낡은 나무 문을 닫고 따뜻한 차를 내리려던 찰나 조용했던 집 마당에 인기척이 스쳤다. 처음에는 바람인 줄 알았다. 그러나 다시금 들리는 소리. 아버지. 정희 씨의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졌다. 흙바닥에 부딪힌 도자기 파편이 튀어오르고 물기 어린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문 밖에는 한 청년이 서 있었다.
마치 오랜 여행 끝에 제자리를 되찾은 듯한 눈빛으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해발 고도 873m, 울산바위 근처의 외진 산속. 바위와 소나무가 만든 풍경 속에 오래된 나무집 한 채가 있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고요하고 도시의 시간과는 완전히 다른 흐름이 머무는 곳이었다. 그곳엔 정희 씨가 있었다. 올해 68, 강원도 속초 토박이. 젊은 시절부터 산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캐고 자연과 함께 살아온 사람. 그 삶은 고된 만큼이나 고요했다. 땀에 젖은 손바닥과 햇살에 그을린 얼굴, 봄이면 산나물, 여름이면 더덕과 삽주, 가을엔 감초와 오미자. 사계절의 맛과 향을 품은 시간 속에서 누구보다 자연에 익숙했고 또 누구보다 외로움에 익숙한 인생이었다. 몇 해 전 약초꾼으로서의 삶에 마침표를 찍고 이 산속에 들어왔다. 외부와의 연락은 거의 끊긴 채 오직 혼자만의 리듬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산을 닮은 사람이라는 말이 딱 맞았다. 무던하고 묵직했으며 웬만한 일엔 동요하지 않았다. 그와 가장 가까운 인연은 마을 이장인 동철 씨였다. 71 같은 속초 출신이자 30년 지기 친구였다. 둘은 언젠가부터 서로의 사소한 기척만으로도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사이가 됐다. 나란히 산을 오르던 시절도 있었고 술 한 잔에 웃고 울던 날도 많았다. 동철 씨는 가끔 산속 정희 씨 집에 들러 말없이 마른 북어 한 접시 놓고 가기도 했고 엿새씩 연락이 없다 싶으면 무거운 발걸음으로 산길을 올랐다. 그리고 서울에서 온 이방인 미정 씨. 43, 서울의 방송작가로 일하며 최근 민속 설화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었다. 우연히 강원도 전설과 설화 자료를 조사하다 울산바위 수호령과 관련된 기사를 읽고는 실마리를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속초까지 내려왔다. 원래 짜여진 시나리오는 있었다. 기적을 믿게 하는 이야기라는 테마 아래 연출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담아내려는 기획이었다. 그리고 정희 씨는 그 기획 속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는 은둔자라는 설정의 중심 인물이었다. 하지만 정희 씨는 이런 기획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산속에서 방송 장비도 카메라도 의미 없었다. 전파도 잘 터지지 않는 그곳에서 서울의 속도는 무력해졌다. 미정 씨는 먼저 마을을 들러 동철 씨를 만났고 도움을 청했다. 그 사람 방송 같은 거 안 믿을 텐데라는 말과 함께 정희 씨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들었다. 외롭지만 강한 사람, 말보다 눈빛이 먼저 가는 사람. 이런 구조 속에서 하나의 연출된 만남이 계획되었다. 방송의 기획대로라면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는 기적이 정희 씨 삶에 놓여야 했고 그 청년은 연기를 통해 아버지를 찾은 아들 역할을 할 예정이었다. 물론 정희 씨는 이 시나리오의 존재도 그가 참여자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정희 씨는 단 하루 전 산에서 구렁이를 구했다. 바위 틈에 갇혀 있던 구렁이의 구조는 미정 씨 기획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저 자연과의 접촉, 생명에 대한 연민이 만든 행위였다. 아무런 대가도 기대도 없었고 누군가에게 보일 생각조차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밤 마치 기다렸다는 듯 나타난 청년. 그리고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아버지라는 말. 이 모든 것은 계획된 것인가? 혹은 정말로 일어난 기적인가?
정희 씨는 평생을 걸어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마주한 채 다시금 내면의 산을 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달빛은 구름 사이로 간신히 얼굴을 내밀었고 정희 씨의 마당엔 낯선 기척이 묻어 있었다. 문을 열고 나온 순간 그 자리에 멈춰 선 청년이 정희 씨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마치 오래된 시계의 태엽이 거꾸로 감기는 듯한 감각. 정희 씨는 눈을 가늘게 떴다. 앞에 서 있는 이는 낯설었지만 낯설기만 하지 않았다. 뭔가 어렴풋한 기억, 너무 오래전에 묻어두어 아득해진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스멀스멀 올라왔다. 청년은 울고 있었다. 말없이 두 눈에 고인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그 눈동자 속에 담긴 건 절박함이었고 간절함이었다. 정희 씨는 한 걸음 다가가려다 멈췄다. 몸이 기억보다 먼저 반응하지 않았다. 이유도 맥락도 없이 등장한 청년. 그리고 그가 입 밖에 꺼낸 한마디. 아버지. 그 단어 하나에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무너져 내릴 듯 쏟아졌다. 청년은 조심스레 다가왔다. 아무 말 없이 단지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릴 적 헤어진 뒤 늘 아버지를 그리워했고 찾으려 했다고. 긴 시간을 돌고 돌아 여기까지 왔다고. 서울에서 여러 사람을 통해 어렵게 이곳을 알게 됐다고. 그리고 오늘 이 산에 오르던 길에서 자신조차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에 이끌려 바위 앞에 서게 됐다고. 정희 씨는 그 말들 하나하나를 들으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너무 많은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너무 많은 의심이 그 틈을 파고들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혼란스러웠던 건 청년의 말 속에 존재한 기억이었다. 아주 오래전 어린아이가 집 마당에서 울던 장면, 감나무 아래 묶여있던 강아지, 여름 장마철 무너진 뒷산 비탈길. 그건 정희 씨만 알고 있던 조각들이었다. 몸이 굳은 채 가만히 서 있다가 결국 정희 씨는 주저앉고 말았다. 등 뒤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묵직한 울림. 팔을 벌리고 정희 씨를 껴안은 청년의 손이 떨렸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다. 너무 늦었다는 후회, 너무 이르다는 두려움, 그리고 어쩌면 이 모든 게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경계심. 마음속에서 서로 다른 감정들이 들끓었고 아무것도 명확하지 않았다. 그 밤은 그렇게 깊어졌다. 두 사람 사이엔 너무 많은 공백이 있었고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정희 씨는 말없이 청년을 위해 이부자리를 내어주었다. 작고 낡은 방 안, 한쪽에는 포개놓은 담요, 다른 한쪽에는 어두운 달빛이 흘러들었다. 그날 밤 정희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창밖에 비친 산자락은 어둠 속에서도 익숙했지만 지금처럼 낯설었던 적은 없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아닌가. 누군가 다시 다가와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믿음이 깨어나고 있었다. 새벽녘 안개가 마당에 내려앉을 즈음, 정희 씨는 문을 열고 나왔다. 습기 찬 공기 속에서 기지개를 켰지만 몸은 무겁기만 했다. 불안은 하룻밤을 넘기지 못하고 속을 긁어댔고 청년의 존재는 한낮의 햇살보다 더 강하게 의문을 드리웠다. 불쑥 나타난 누군가를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기엔 지난 세월이 너무 가혹했다. 이름 석자를 잊지 않으려 애쓰며 살았고
잃은 자리마다 허전함으로 메워왔는데 단 한 번의 마주침으로 모든 것이 되돌아오는 일은 현실에서는 흔치 않았다. 문득 발걸음이 멈춘 곳은 장독대 옆에 놓인 작은 자갈길. 어릴 적 아이가 논일던 곳이었다. 발자국 자국마다 기억이 깃든 자리. 그 길 위로 오늘 아침 낯선 신발 자국이 찍혀 있었다. 오래된 것 같지 않았다. 방 안에는 아직 청년이 잠들어 있었다. 정희 씨는 마치 관찰하듯 바라보았다. 입술 아래 얇은 흉터, 자면서 이따금 이마를 찡그리는 표정, 그리고 팔꿈치를 감싸고 자는 벌이까지. 그 모든 것이 잊고 지낸 누군가의 어릴 적 모습과 이상하게 겹쳐 보였다. 그 순간 마당을 가로질러 올라오는 발소리. 정희 형님, 동철 씨였다. 숨을 헐떡이며 서둘러 올라온 그는 이른 아침부터 오르기엔 너무 빠른 걸음을 하고 있었다. 뭔가 급한 일이 있음을 예고하는 얼굴빛이었다. 그 청년 서울에서 내려온 방송국 사람이 보낸 연기자야.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말투. 정희 씨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믿고 싶지 않았다. 어젯밤 그 품에 안긴 청년의 체온이 너무도 따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철 씨는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다. 기획안이었다. 민속 기적 이야기 구성 제안서. 이름도 가짜야. 그 방송 작가가 기획한 거더라고.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을 연출한 거지. 말은 땅에 떨어졌고 침묵은 오래도록 산속을 뒤덮었다. 마을에서 방송국 사람이라 자처한 여인이 뒤따라 올라왔다. 미정 씨였다. 어깨에 조심스럽게 카메라 가방을 들고 있었고 입술을 몇 번이나 깨물며 주저하는 모습이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계획된 건 맞아요. 그런데 정희 씨는 말을 막았다. 분노와 모멸감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차오르는 허무함이 그를 가만히 누르고 있었다. 모든 게 만들어진 것이라면 자신이 느낀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밤새 품었던 믿음, 떠올랐던 추억, 무너졌던 감정들. 모두 연기 위에 얹힌 허상이라면 그 허상을 진심이라 느낀 자신은 대체 누구였을까? 산속의 공기는 차가워졌고 햇살은 아직 머뭇거리는 중이었다. 그날의 따뜻함은 서서히 얼어붙고 있었다. 해가 중천에 걸릴 무렵 정희 씨의 집 앞은 낯선 정적에 잠겨 있었다. 아침에 들이닥친 진실은 너무도 무거웠고 하루의 시작은 혼란 속에서 발을 내딛었다. 미정 씨는 마당 끝에 서 있었다. 무거운 시선과 함께 작은 수첩을 쥔 손이 자꾸만 떨렸다. 그녀는 원래 이 모든 것을 기획했다고 했다. 한 남자가 선행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는 구조. 그 속에 등장할 예정이었던 잃어버린 아들은 사실 연기자였다. 방송을 위한 장치, 감동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 하지만 문제는 실제로 나타난 그 청년이 그 연기자가 아니었다는 점이었다. 그 사람 우리 쪽에서 섭외한 사람 아니에요. 미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그녀의 눈동자엔 혼란이 가득했고 얼굴에는 차마 믿지 못하는 감정이 짙게 드리워졌다. 기획안에는 분명 청년 배우가 울산 바위 근처에서 정희 씨를 만나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교통 문제로 그 연기자는 당일 현장에 도착하지 못했다. 장비팀은 시간에 맞춰 마을 아래에서 대기 중이었고
정희 씨와의 접촉은 다음 날로 미루려 했다. 그런데 예정에도 없이 누군가가 정희 씨 앞에 나타났다. 아무도 그를 보내지 않았고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미정 씨는 입술을 꾹 다문 채 청년이 머문 방 안을 바라봤다. 그 사람이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청년이 나왔다. 눈가가 부어 있었고 어딘가 담담한 표정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정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가만히, 너무도 가만히 청년을 바라보았다. 무너졌던 신뢰와 그 잔해 위에 다시금 조용히 깃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청년은 말했다. 연기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정 씨는 당황에 물러섰고 동철 씨는 어안이 벙벙했다. 청년은 자신이 방송 따윈 본 적도 없고 기획도 몰랐다고 했다. 다만 정말로 아버지를 찾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했다. 산속을 헤매던 중 바위 아래에서 무언가 자신을 부른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 자리에 도달했을 때 그곳에서 낯익은 얼굴을 만났다고 말했다. 정희 씨는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세상이 이렇게 우연하게 맞물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두려웠다. 그러나 청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 오래전 가족 사진에 담긴 인물들, 어릴 적 있었던 작고 사소한 사건들, 그것들은 어느 누구도 짜낼 수 없는 진짜 기억들이었다. 산은 아무 말 없었고 바람은 여전히 그들 사이를 맴돌았다. 방송을 위해 준비된 거짓된 구조 위에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진실이 흘러들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마을로 내려가던 미정 씨는 차 안에서 수첩을 펼쳤다. 울산바위 수호령 전설이라는 제목 아래 적힌 메모가 있었다. 진심이 담긴 선행은 수호령을 깨운다. 그리고 그날 수호령은 주인을 인도한다. 손끝이 멈췄다. 그녀는 다시 시동을 끄고 산을 올려다봤다.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연출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오래 묻혀있던 진실이 한 번의 선행을 통해 깨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하늘은 점점 흐려지고 산기슭엔 안개가 다시 내려앉기 시작했다. 바람은 한층 더 차가워졌고 나뭇가지들은 불안한 움직임을 이어갔다. 고요한 산속 그 정적 안에서 다시 균열이 일기 시작했다. 정희 씨는 방 안에 앉아 조용히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없이 오직 숨소리만이 가득 찬 공간. 방 한가운데 놓인 낡은 앨범을 넘기던 손이 어느 순간 멈춰 있었다. 사진 속 어린아이, 눈부신 여름날 강가에서 맨발로 웃고 있던 그 아이. 청년은 마당에 나와 있었다. 손에는 장작이 들려 있었고 익숙하지 않은 손놀림으로 불을 지피려 했다. 정희 씨는 창을 통해 그 모습을 지켜봤다. 저 손짓이 거짓일까? 아니면 정말 오래전에 잃었던 습관의 흔적일까? 이 아이 어쩌면 진짜일지도 몰라. 그 말은 마음속에서 계속 웅웅거렸다. 그러나 마음의 깊은 곳에는 또 다른 목소리도 있었다. 기억은 조작될 수 있어. 감정은 연기할 수도 있지. 오후 늦게 동철 씨가 다시 올라왔다. 그의 얼굴은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고 손에는 한 통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이거 내 아들, 혹시 이 이름 아니냐? 봉투 안에는 오래전 정희 씨가 가정법원에 제출했던 실종신고서의 복사본이 들어 있었다. 서류 속 이름, 생년월일,
신체 특징, 그리고 청년의 이름. 정희 씨의 손에서 봉투가 떨어졌다. 이건 연기가 아니었다. 이건 누가 만든 이야기 속 구성이 아니었다. 한때 손을 놓았던 실체가 다시 손끝에 닿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다시 예상치 못한 파문이 일었다. 미정 씨가 다시 올라왔다. 손에는 카메라가 들려 있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다. 카메라 팀이 어제 촬영한 장면, 바위 틈 근처에 몰래 설치해둔 장비가 자동으로 작동했어요. 거기 이상한 장면이 찍혔어요. 그녀는 화면을 틀었다. 울산 바위 아래 정희 씨가 구렁이를 꺼내던 그 순간. 그런데 영상에는 사람이 아닌 듯한 형체가 포착돼 있었다. 비늘이 아니라 빛처럼 흐르는 형상, 눈이 아니라 불빛처럼 깜빡이는 무언가. 그리고 그것이 천천히 사라진 자리에서 청년이 나타났다. 모두가 숨을 삼켰다. 누구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장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교했고 설명하려 들기엔 너무도 불가해했다. 정희 씨는 조용히 일어났다. 문을 열고 청년이 있는 마당으로 향했다. 너 내가 왜 거기 있었는지 기억나냐?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거기로 가야 할 것 같았어요. 누가 부르는 느낌이었고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어요. 그 말은 마치 설화에서 들은 문장 같았다. 미정 씨는 숨을 멈췄다. 그녀의 수첩에 적힌 문장. 수호령은 길을 잃은 이에게 주인을 돌려준다. 그리고 그날 정희 씨가 생명을 구한 순간 바위 틈에 갇힌 것은 단순한 구렁이가 아니었다. 오래된 전설이 담긴 수호령이었다. 정희 씨의 눈가가 흔들렸다. 이 모든 것을 믿어야 할지 받아들여야 할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설명할 수 없는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다. 하늘은 더 어두워졌고 바람은 이제 비를 몰고 올 기세였다. 정희 씨의 마음속에도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믿음과 의심, 사랑과 두려움이 부딪히며 거센 파장을 만들어냈다. 이건 단지 한 사람의 귀환이 아니었다. 산이 지켜보고 있었고 오래된 전설이 깨어나고 있었고 잊힌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밤이 완전히 내려앉았다. 달은 구름 뒤로 숨어 있었고 산자락엔 젖은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바람은 무거운 감정을 끌고 마당을 맴돌았고 나무들은 그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 조심스레 흔들렸다. 정희 씨는 아무 말 없이 마루에 앉아 있었다. 무릎 위에 손을 포갠 채 천천히 호흡을 고르며 눈을 감았다. 그 안엔 싸늘한 고요가 자리했고 그 속엔 마치 오래전 묻어두었던 슬픔들이 하나씩 깨어나고 있었다. 청년은 방문 앞에 서 있었다. 마치 무언가 말을 건네고 싶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는 듯한 모습. 등 뒤의 어둠은 점점 짙어졌고 산속은 그들의 침묵을 흡수하며 더 조용해졌다. 기억나요. 청년이 조심스레 꺼낸 첫 마디. 여기서 떨어졌던 적이 있어요. 어릴 때 뒷산에서 미끄러져서 많이 다쳤었죠. 그리고 정희 씨는 고개를 들었다. 청년의 말이 멈추는 순간 눈빛이 흔들렸다. 그때 아버지가 업고 내려왔어요. 비 오는 날이었어요. 그 기억은 누구에게도 알려준 적이 없었다. 아무도 몰랐고 말한 적도 없었다. 그 비 오는 날 작고 미끄러운 산길을 아이를 안고 내려오던 순간 숨이 턱에 닿을 만큼 가팔랐고
그저 아이가 눈을 뜨기만 바랐던 시간. 그 장면이 지금 이 청년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마음이 무너졌다. 단단하게 다져진 감정의 벽은 그 말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다. 정희 씨는 고개를 돌렸다. 속이 찢어질 것 같았다.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믿어버릴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얼굴이, 기억이, 손이 다시 다가왔을 때 그걸 품을 자신이 없었다. 만약 이것마저 허상이면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까봐. 청년은 천천히 다가왔다. 주춤거리며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정희 씨의 발끝에 손을 얹었다. 죄송해요.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죠. 정희 씨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입안은 바싹 말랐고 눈가엔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새벽을 혼자 견뎠는지, 얼마나 많은 날을 되돌아보며 후회했는지, 얼마나 많은 나를 되돌아보며 후회했는지, 얼마나 많은 이름을 부르며 술잔을 비웠는지, 이제와 다시 찾아온 얼굴 앞에서 그 모든 감정은 의미를 잃었다. 그저 한 가지 사실만이 남았다. 잃어버린 손을 지금 다시 잡을 수 있다는 것. 정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청년의 어깨를 감쌌다. 단단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바람이 멈췄다. 숲은 그제야 숨을 돌리는 듯 조용해졌고 하늘에선 별 하나가 미끄러지듯 지나갔다. 새벽녘 검푸른 하늘 끝자락에 옅은 여명이 떠오르고 있었다. 산의 실루엣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드러나는 순간 정희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밤새도록 잠들지 못한 채 무언가 마음 깊은 곳에서 부르는 소리를 들은 듯했다. 청년은 여전히 방 안에서 잔잔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고요한 숨결은 마치 오랜만에 찾은 안식처럼 평온했다. 정희 씨는 그 모습을 눈에 담고 오래 묵혀둔 자루 하나를 꺼냈다. 거기에는 자신이 직접 채취하고 말린 약초들이 세월만큼이나 오래 쌓여 있었다. 산을 올랐다. 바위 틈 사이 어제 그 구렁이를 구했던 그 자리로 햇살이 아직 완전히 닿지 않은 그곳에서 그는 무릎을 꿇었다. 고맙다. 짧은 한마디였다. 누군가가 듣고 있든 듣고 있지 않든 상관없었다. 이건 산에게, 바위에게, 그리고 자신조차 설명할 수 없는 그 존재에게 바치는 고백이었다. 기적은 무언가를 바라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누군가를 돕겠다는 마음, 그 단순하고 맑은 마음이 어떤 문을 열었던 것이다. 그날 구렁이는 단지 짐승이 아니었다. 설화 속 수호령, 오래전 마을 노인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던 존재. 선행을 베푼 자에게 인연을 돌려주는, 길을 잃은 이를 이끌어주는 존재. 그리고 그 수호령은 정희 씨에게 잃어버린 가족을 돌려주었다. 산을 내려오던 길, 정희 씨는 잠시 멈춰섰다. 안개 너머로 자신을 향해 올라오는 미정 씨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헐떡이며 손을 들어 보였고 손에는 무언가 종이 뭉치가 들려 있었다. 확인했어요. 숨을 돌리며 그녀가 외쳤다. 그 사람 진짜예요. 진짜 아드님 맞아요. 서울경찰청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했어요. DNA, 출생 기록, 전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희 씨는 고개를 떨구었다.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다. 가슴이 먼저 알아본 존재였으니까. 미정 씨는 그의 앞에서 멈춰 섰다.
저 처음엔 연출일 뿐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기적 같은 건 믿지 않았어요. 목소리는 떨렸고 눈동자엔 복잡한 감정이 맺혀 있었다. 그런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무언가 더 큰 것이 움직인 거예요. 정희 씨는 고개를 들었다.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수많은 계절을 지켜봐 온 나무들은 흔들림 없이 하늘을 향해 서 있었다. 기적이란 건 결국 마음이 열려야 오는 거야. 정희 씨의 말은 작았지만 오랜 시간 속에서 단단해진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희 씨는 청년과 나란히 앉아 불을 지폈다. 어색한 침묵은 따뜻한 국물 냄새에 조금씩 녹았고 장작 타는 소리에 맞춰 조용히 웃음이 번졌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이제는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는 시간. 마당 너머 산은 조용히 빛을 내리고 있었다. 밤은 다시 찾아왔지만 어둠 속엔 더 이상 길을 잃은 이가 없었다. 며칠이 지났다. 속초의 아침은 변함없이 고요했지만 정희 씨의 집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마당에 걸린 빨랫줄엔 누군가의 셔츠와 수건이 함께 나부꼈고 부엌엔 두 사람의 식기가 정갈이 놓였다. 이전에는 매끼 혼자 차려 먹던 상이었지만 이제는 그 반대편 자리가 익숙해지고 있었다. 청년은 여전히 무뚝뚝했고 정희 씨는 예전처럼 말수가 적었다. 하지만 그 사이의 공기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청년은 마당의 장독을 정리했고 정희 씨는 감나무 아래 의자를 하나 더 꺼내 놓았다. 말보다는 몸짓으로, 질문보다는 기억으로 서로를 채워가고 있었다. 동철 씨는 산 아래서 소식을 전해 들었다. 진짜였대. DNA까지 다 맞대. 마을 사람들은 놀라워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였다. 그 형님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산이 주는 걸 거절 안 하거든. 미정 씨는 서울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러 왔다. 카메라는 꺼진 지 오래였지만 그녀의 손엔 한 장의 편지가 들려 있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기록이에요. 방송은 접었어요. 대신 책으로 남기려고요. 진짜 이야기니까요. 그녀는 웃었다. 설화는 만들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살아있는 증거가 바로 여기 있으니까요. 정희 씨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산에서 구렁이를 구한 일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기에 돌아온 모든 것 또한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밤이 되자 청년은 마당에 나와 앉았다. 손에는 아버지와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흐릿하게 남은 어린 시절의 장면, 그리고 다시 찍힌 오늘의 사진. 그 속에는 같은 나무 아래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이 담겨 있었다. 시간은 멈추지 않았고 관계도 결코 완벽하진 않았다. 청년은 여전히 도시로 돌아가야 할 삶을 가졌고 정희 씨는 산을 떠날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놓인 마음 하나는 단단히 자리를 잡아갔다. 어느 날 청년은 출발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가 어릴 때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건 아버지가 아니라 이곳이었어요. 정희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청년의 손을 힘껏 잡아주었다. 그날 이후로 정희 씨는 가끔 감나무 아래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렁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필요하지 않았다. 그 존재는 이미 자신의 역할을 다했으니까.
정희 씨의 마음에도 마침내 평화가 깃들었다. 그토록 오랫동안 품었던 죄책감, 그리움, 공허함이 한 번의 선행과 한 번의 기적, 그리고 되찾은 인연 앞에서 조용히 흩어졌다. 마을 아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이야기를 입에 올렸다. 산이 준 선물이지. 그 사람 구렁이 대신 아들을 구한 거야. 그리고 어느 여름날 미정 씨가 쓴 책이 출간되었다. 표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기적은 먼데 있지 않았다. 단지 마음을 열고 기다릴 뿐이었다. 시간은 서서히 흘러가고 있었다. 가을이 찾아온 속초의 산자락엔 붉고 노란 물결이 퍼져갔다. 울산 바위마저도 햇살에 부드럽게 물들며 마치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듯 따스한 기운을 뿜어냈다. 정희 씨는 여전히 그 산속 집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이전과는 조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세상과 담을 쌓지 않았고 때때로 마을 장터에 내려가 장을 보기도 했다. 장바구니 안에는 꼭 청년이 좋아하는 감자가 몇 알씩 들어 있었다. 아버지, 제발 믿어주세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믿어달라고? 이 세상에 이렇게 우연한 일이 어디 있다고 믿으란 말이냐? 어릴 때 감나무 아래에서 넘어졌을 때 아버지가 업어줬잖아요.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내 말이 맞아도 난 어떻게 다시 마음을 열어야 할지 모르겠다. 저도 두려웠어요. 만나면 미움받을까봐, 원망 들을까봐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만약 이게 또 거짓이면 난 다시는 누구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럼 이번엔 제가 끝까지 증명할게요. 절대 다시는 아버지를 혼자 두지 않을게요. 청년은 서울로 돌아갔지만 약속했다. 달마다 한 번은 속초에 오겠다고. 산에 오를 때 그리고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어릴 적 잃었던 무언가를 되찾는 기분이라고. 그들은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다. 서로를 잘 모르는 시간들이 너무 많았고 여전히 어색한 순간도 많았다. 그러나 그 모든 불완전함이 오히려 그들을 진짜 가족으로 만들고 있었다. 어느 맑은 저녁, 정희 씨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바람은 부드럽게 얼굴을 스치고 멀리서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런 기적도 결국 마음을 열어야 오는 법이지. 그 말은 바람을 타고 산을 넘어 퍼져나갔다. 누군가 들었을까? 아니, 어쩌면 산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정희 씨는 더 이상 기적을 바라지 않았다. 이미 충분했으니까. 자신이 구한 생명과 되찾은 인연, 그리고 마음을 열어 다시 맞이한 세상.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완벽한 선물이었으니까. 그리고 오늘도 산은 말없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흘러가는 구름과 붉게 물든 숲, 그리고 가끔씩 마당을 찾아오는 작은 새들처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심에서 비롯된 작은 행동이 예상치 못한 기적을 불러올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